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지수가 하락세로 자리 잡았다가 또 다시 반등하는 이런 여러 가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안정적인 상승세 분위기를 따라가려는 경향들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아직 수급에 대한 모습들이 완전하게 좀 갖춰지지 않은 상황 쪽의 변화들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하면서 시장을 또 다음 주까지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또 시장에서 그래도 좀 강해야 될 섹터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좀 강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고 하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증권주입니다. 시장이 강하면 당연히 증권주가 강하겠죠. 근데 예상만큼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래도 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주와 지수와의 관계 이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이 조금 미진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과거 2000년도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지수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떴던 게 증권주입니다. 그리고 항상 탄력은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던 게 대표적이었고요. 지난 2000년도 중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차화정 장세 이런 쪽이 나와도 결국에는 차화정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를 못 돌아갔다. 그러면 증권주 사라.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던 측면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죠. 특히 이 부분이 언제 관련되면 한 2010년도 이후부터 많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유지가 되다가 이제 강한 쪽으로 나가는데 증권주는 그에 대비해서 지금 탄력이 훨씬 못 미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괴리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그래도 미래 먹거리나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나 그리고 또 자동차 이런 변혁의 중심이 있는 쪽으로 또 성장주 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증권주는 그에 좀 못하다라는 관점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흐름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데 보여드리는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증권주가 움직이는 배경은 거래대금이죠. 그만큼 거래가 잘 되는데 왜 어떤 증권사의 이익이 더 늘어날 텐데 이를 좀 못 따라가느냐라고 반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고요. 보시게 되면 분기별 일평균 거래대금 또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 쪽에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배경이 된다.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되면은 그에 따른 수수료 베이스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약점이 과거보다는 이제 수수료 베이스가 이제 무료 증권사 또 수수료 무료가 나올 만큼 일단 과거 대비해서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쪽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래 대금은 충분히 증권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는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특히 투자 주체별 거래 비중을 보게 되면 그나마 개인이 상당히 많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진입돼 있죠. 어느 정도까지인지 볼까요? 과거에 한 2008년도 9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막 70%대가 못 오르는 정도였었는데 가장 많다고 하는 때가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였죠. 그때는 외국인기관이 다 팔고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축이 됐는데 60%대를 쭉 유지하다가 작년부터 거의 77%대, 즉 개인이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 80%대까지 육박해 있다라는 쪽이고 말씀드렸듯이 기관은 주식하기 싫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이고 외국인이 명목은 유지하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판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 쪽은 일단 한국이 위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총 어떤 자산 중에서 그래도 아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금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죠. 이게 지금 미국과 같이 가계 자산이 이런 쪽으로 변한다라고 봤었을 때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즉 예금 쪽이 오히려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장기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기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 변화가 계속 머니무브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그의 중심이 되는 증권주는 밝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경쟁이 강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만큼 수수료가 중요하게 증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은 예전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용이자는 또 주목하게 되겠죠. 지금같이 신용이자가 사상 최대고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서 증권사가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2조 때까지 최대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은 20조가 무너지긴 하겠지만은 이 정도 부분에서 만약에 곱하기 연이율까지 뭐 한 최소 한 5%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증권사가 가져가는 이익도 이쪽에서 수익원으로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또 그 중요한 수입원이겠죠. 게다가 대손활률, 즉 손해볼 확률이 있을까요? 증권사는 은행처럼 부실화될 자산이 별로 없는 게 이쪽 관련된 쪽은 140%대 이하 만약에 내려가기 시작한다, 130%대, 140%대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강제 반대 매매가 나가죠. 증권사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거기서는 또 오프라인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익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가 과거처럼 그래도 주가가 못 오르는 대표적인 이유는 일단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브로커리지가 상당히 중요한 수익원이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 앞서 보여드렸듯이 주가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이유가 IB나 자산관리 쪽으로 좀 더 돌리다 보니까 어떤 브로커리지 쪽에 어떤 거래 대금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정부도 PF 규제를 또 하기 시작하고 사모펀드 부실, 다 아시는 것처럼 라인, 옵티머스 이런 쪽에 부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인 위축이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브로커리지가 부각되는데 또 하나 이제 동학개미가 있으면 서학개미가 있다고 하죠. 해외 주식도 여기 다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라는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높다는 점도 한번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여도도 재작년에 29%대에서 지금 47%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쪽도 일단 돈을 그만큼 잘 번다라는 쪽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특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신용 공여도 상당히 중요한 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한 과거부터도 꾸준하게 일정 비율 쪽으로 지금 신용 공여가 증권사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 브로커리지 수수료도 과거에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3분기까지입니다. 아마 올해 작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증권주도 계속 시장 수익률과의 격차를 좀 축소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눌림목이 한 3일 정도 연이틀 하락했습니다. 연달아 하락했는데 거기서 살 거 없다. 그러면 증권주를 하나 사시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대안이겠죠. 그런 쪽에서 계속 트레이딩은 적어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인데, 어제 NH투자증권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실적이 이만큼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게 일회성 비용입니다. 이렇게 실적 잘 나올 때 일단 떨 것 좀 떨자.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관련된 비용들이죠. 이쪽을 좀 떨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우려감은 있겠지만은 그것 작년으로 끝나고 올해도 여전히 이런 강한 어떤 개인들의 참여와 거래 대금이 나온다. 올해는 더 작년보다 좋을 수가 있겠죠. 이런 쪽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정부 정책적 리스크는 조금 아직까지는 금융주 전반적으로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증권사도 뭐 이익공유제 이런 쪽도 영향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신용도 너무 과열된 것 같으니까 제한해라.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오는 거는 일단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또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짧게 본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브로커리지가 가장 높은 회사를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키움증권 눌림목대마다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긴 시각 쪽에서 증권주를 보겠다. 나는 이런 종목들 증권주가 시장 대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모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실적 꽤 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그런 게 오히려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증권사의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가장 그래도 비싸다고 하는 키움증권이 이제 해봐야 PBR 1배입니다. 게다가 지금 수입 수수료와 함께 이어지는 실적 흐름들은 여전히 다 우상향 쪽으로 가 있죠.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일단 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자기 자본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어떤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모멘텀은 좀 있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평균 어떤 배당 수익률이 4%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면서 삼성증권도 만만치 않게 배당이 높네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키움증권 같은 경우 계속 레벨은 꾸준하게 올라오긴 하고 있지만은 일단 그대로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런 롤링을 한 번씩 타기 시작을 하죠. 이런 어떤 변곡점마다 한 번쯤 진입해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트레이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 흐름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증권주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주가 시장 대비해서 좀 못 갔던 이유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전략들도 한번 세워봤는데요. 여전히 기회는 높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